야, 틀딱. 냄새나니까 좀 꺼져봐. 자리 존나 넓게 쓰네. 퇴근 시간에 지옥 같은 인파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조금은 한산해진 지하철 1호선 구로역 방면 전동차 안. 쩌렁쩌렁 울리는 저질스러운 목소리가 객차 안의 모든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았다. 노약자석이었다. 거칠게 염색한 노란 머리를 한 청년, 누가 봐도 동네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는 티를 내는 곽철용이 팔자걸음으로 노약자석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비슷한 차림새의 박두식과 김창배가 낄낄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그들 앞에는 허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와 그의 곁을 위태롭게 지키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에 든 낡은 약봉지를 꽉 쥔 채 애써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요즘 늙은이들은 공경을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 공경받을 짓을 안 하니까. 전기세나 축내는 것들이 곽철용이 비아냥거리며 일부러 할아버지의 무릎을 툭 쳤다.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노인의 몸이 속절없이 휘청였다. 여보. 할머니가 놀라 할아버지를 붙잡았지만 그녀 역시 기력이 쇠한 지 오래였다. 박두식이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다. 크크, 야봤냐? 둘이 같이 비틀거리는 거? 도미노냐? 주변의 승객들은 모두 외면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에 코를 박았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창밖을 내다봤다. 불의에 맞서기엔 상대가 너무 많았고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계산이 모두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 침묵과 방관이 양아치들의 기세를 더욱 등등하게 만들었다. 아, 씨발. 대답을 안 하네. 늙으면 귀도 먹나? 곽철용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악, 여보. 순간 전동차가 신도림역으로 진입하며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 균형을 잃은 할아버지가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를 붙잡으려던 할머니마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신음이 객차 안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만하시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객차 한가운데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한 여자가 양아치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평범한 검은색 슬랙스에 흰색 블라우스.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모습은 흔한 직장인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수연이었다. 곽철용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미친년은? 정의의 사도 납셨네. 안 꺼져? 어르신들께 사과하고 일으켜드려. 수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명령이었다. 김창배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위아래를 훑었다. 이야, 몸매 좋은데? 오빠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래. 좋지. 근데 지금은 저 틀딱들 좀 치우고. 오빠들 여기 앉아서 가야 하거든. 마지막 경고다. 사과해. 수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동차의 문이 열리고 닫히며 영등포역을 향해 다시 출발했다. 덜컹이는 소음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곽철용이 침을 퇴뱉으며 수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경고. 씨발, 웃기고 있네. 저 늙은이들이 그렇게 불쌍해? 그럼 내가 대신 당할래?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수연의 어깨를 향해 거침없이 손을 뻗었다. 곱게 생겼는데 여기서 옷 좀 찢어지면 볼만하겠는데? 다른 승객들이 경악하며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다. 이제 저 여자는 끝장이라고 왜 나서서 화를 자초하냐고 속으로 혀를 찼다.
하지만 곽철용의 손이 수연의 어깨에 닿기 직전 세상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수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평범한 직장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수십 번의 생사를 넘나든 특수부대원의 살기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지금부터 내 놈들이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의 통보였다. 곽철용은 그 눈빛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손목이 강철 같은 힘에 붙잡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옥을 맛보았다. 끄아악! 전동차를 가득 채운 것은 곽철용의 찢어지는 비명이었다. 방금 전까지 이수연의 어깨를 향하던 그의 손목은 인간의 관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각도로 꺾여 있었다. 수연은 단지 그의 손을 잡고 가볍게 비틀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간결하고 빨라서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보일 정도였다. 철철용이 형. 박두식과 김창배가 당황하며 주춤거렸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자기들 소나귀에 있던 먹잇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순식간에 최상위 포식자로 돌변한 것이다. 이 미친년이. 분노와 고통에 이성을 잃은 곽철용이 반대쪽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수연은 상체만 살짝 비틀어 그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꺾인 손목을 놓아주며 그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손날로 강하게 내리쳤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크어! 곽철용의 팔이 완전히 역방향으로 꺾이며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다. 내 놈은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 수연은 쓰러진 곽철용을 차갑게 내려다본 뒤 겁에 질려 굳어있는 박두식과 김창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박두식이 더듬거리며 외쳤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저 가녀린 여자가 동네에서 뼈가 굵은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단 2번의 공격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수연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대신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해 미끄러지듯 김창배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김창배가 당황해서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의 손바닥이 그의 명치를 정확하고 강하게 밀어냈다. 컥! 김창배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뒤로 날아가 객차벽에 세게 부딪혔다. 그는 흐물흐물한 낙지처럼 벽을 타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박두식 하나였다. 그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옆자리 좌석의 등받이를 발로 밟고 도약했다. 공중에서 가볍게 몸을 날린 그녀는 박두식의 등 뒤에 정확히 착지하며 그의 목을 팔로 감아 단단히 졸랐다. 전형적인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어 네이커드 초크였다. 살려. 박두식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다. 수연의 팔은 마치 강철 바이스처럼 그의 경동맥을 압박했다. 산소 공급이 끊긴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해갔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는 힘없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수연은 기절한 박두식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3명의 건장한 남자가 가녀린 여성 하나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객차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던 몇몇 승객들은 저도 모르게 손을 내렸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본 듯한 충격이었다. 수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방금 전의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뜻하고 안타까운 기운이 감돌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부축했다. 아, 아가씨 고마워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감사를 표했다. 수연이 할아버지까지 부축해 자리게 앉혔을 때 전동차는 대방역을 지나 노량진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듯 다음 역인 노량진역에서 기다리겠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전동차가 노량진역 승강장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철도 경찰과 영무원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객차 안의 광경을 본 경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건장한 남자 셋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고 그 앞에 멀쩡하게 서 있는 여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채 웅성거리는 승객들. 정신을 차린 곽철용이 부러진 팔을 붙잡고 악을 썼다. 경찰 양반. 저 미친년이. 저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장 전연 체포해. 폭행죄야. 그의 말에 경찰들의 시선이 수연에게로 향했다. 상황만 보면 그의 말이 맞는 듯 했다. 여러 명을 상대로 한 과잉방위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젊은 경찰 하나가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 하니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객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수연을 쳐다봤다. 그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푸른빛이 도는 신분증 하나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신분증을 받아든 젊은 경찰의 표정은 처음에는 무심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확장되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수연을 향해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 곽철용 일당과 다른 경찰들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 경찰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하듯 의졸였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 수임무단 중령 이수연이십니다. 그 순간 객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707특 수임무단 중령. 그 단어들이 가진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누구나 그 이름만으로도 전율하는 부대.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그리고 중령이라는 계급은 그 삭막하고 험준한 곳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어왔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객차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곽철용 일당은 물론 상황을 지켜보던 승객들, 심지어 다른 경찰관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만 보였던 그녀의 모습 위로 인간병기라 불리는 특수부대 지휘관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그녀의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던 움직임들이 그제야 모두 이해가 갔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선임 경찰이었다. 그는 젊은 경찰에게서 신분증을 건네받아 재차 확인하고는 경악을 감추지 못한 채 수연에게 다가갔다. 아, 실례했습니다. 이수연 중령님. 저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더없이 공손했다. 군과 경찰은 상하 관계가 아님에도 707특임단 중령이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특히 이런 현장에서는 더욱 그랬다. 아닙니다. 공무 수행 중이신데 당연한 절차입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신분증을 돌려받았다. 곽철용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팔이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과 공포가 그를 덮쳤다.
말도 안 돼. 저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 저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저 여자한테 경례를 하고 지랄이야. 그의 발악에 선임 경찰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닥치지 못해. 군인 신분증 위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그리고 여기 목격자가 몇 명인데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어. 경찰은 주변 승객들을 향해 물었다. 상황을 처음부터 보신 분 계십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분이 있으면 증거 자료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다. 제가 봤어요. 저 양아치들이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시비 걸고 밀어서 다치게 했어요. 맞아요. 이 여자분이 말리니까 성희롱하면서 때리려고 했다고요. 제가 동영상 다 찍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청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영상에는 곽철용 일당의 추악한 만행과 수연의 정당방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곽철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특수폭행, 노인학대, 성희롱 그리고 그 상대가 현역 특수부대 장교.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직감했다. 경찰들은 일사천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곽철용을 포함한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상당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119 구급대를 호출했다. 수연은 소란이 정리되는 동안 묵묵히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가씨 정말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늙은이들 때문에 괜한 봉변을 당하고 할아버지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괜찮아. 아가씨 아니었으면 우리 영감이랑 나랑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다.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까지 수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선임 경찰이 수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수연 중령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령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관할 부대 쪽으로 협조 공문을. 아닙니다. 수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대에 알릴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령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의도를 존중하기로 했다. 최정예 부대원일수록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경찰과 영무원들이 떠나고 전동차는 다시 문을 닫고 다음 역을 향해 출발했다. 객차 안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무관심과는 다른 경외와 감탄이 섞인 침묵이었다. 승객들은 수연을 힐끔거리면서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원래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가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손수건에는 할머니의 피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것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오늘 비번이었다. 오랜만에 군복을 벗고 평범한 여자로서의 하루를 보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 밴 불의를 외면하지 못하는 군인 정신은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조국의 모습 속에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그리고 그들을 애써 외면하는 무기력한 시민들도 함께 존재했다. 지켜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이 언제나 공존하는 현실. 그것이 그녀가 군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숙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전동차가 용산역에 도착했다. 수연은 내려야 할 역이었다.
그녀가 내리려고 발걸음을 옮기자 객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가 출입문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감사합니다. 아까 동영상 증거를 제출했던 청년이었다. 그의 한마디가 시작이 되자 여기저기서 감사의 인사가 터져나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멋있으셨어요.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열리는 문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승강장에 내린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직장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하게 보지 않았다. 수연은 개찰구를 빠져나와 용산역 광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입에 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일은 그저 우연한 해프닝일까?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불길한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양아치들을 제압할 때 그들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단순한 분노 이상의 감정.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에서 느껴졌던 어떤 소속감. 그들은 단순한 동네 양아치가 아닐지도 모른다. 수연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손으로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어디 한번 파볼까? 평범한 비번의 밤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밑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용산역 광장의 차가운 공기는 수연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평범한 시민 코스프레는 끝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단순한 우발적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예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곽철용 일당의 눈빛에서 읽어낸 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오만함 뒤에는 분명히 믿는 구석, 그들을 비호하는 더 거대한 조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이 있는 상도동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주세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광역수사대 사무실은 꺼지지 않는 불로 대낮처럼 환했다. 찌든 담배 냄새와 컵라면 국물 냄새, 그리고 미해결 사건 서류들이 만들어내는 퀴퀴한 공기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곳에 강민호 형사가 있었다. 달아빠진 가죽 잠바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 세상 모든 피로를 짊어진 듯한 지친 눈빛의 소유자. 그는 경찰 내에서 미친 개로 불리는 사내였다. 한 번 물면 검찰총장이라도 놓지 않는다는 집요함의 대명사. 하지만 그 집요함 때문에 그는 조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늑대이기도 했다. 수연과 그는 악연으로 시작된 인연이었다. 몇 해 전 군 관련 민간인 총기 밀매 사건을 수사하던 강 형사와 군 내부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척결하려던 수연의 임무가 정면으로 충돌했었다. 서로를 적대하고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사건의 핵심에 다가갈수록 둘은 같은 목표, 즉 거악을 뿌리 뽑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둘은 암묵적으로 공조하여 사건을 해결했고 그 후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묘한 신뢰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군바리가. 휴가 나왔나? 자신의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강민호가 고개도 들지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흑사파 연계 불법 대부업체 피해자 현황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었다. 선배님 수사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수연은 익숙하게 종이컵을 뽑아 믹스커피를 타서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제야 강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얼굴이 왜 그래? 누구 하나 잡았냐? 비슷해요. 오늘 지하철에서 쓰레기 몇 명을 치웠는데
뒤가 좀 구린 놈들 같아서요.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곽철용, 박두식, 김창배라는 이름과 그들의 인상착에 그리고 노인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휘두르던 잔인함까지. 이야기를 듣는 강민호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곽철용이라고. 그는 뒤적거리던 서류 더미 속에서 수배 전단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을 수연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거칠게 염색한 노란 머리의 곽철용이 껄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놈 맞아? 네. 맞아요. 이 새끼들 드디어 수면 위로 대가리를 내미는 건가. 강민호가 허탈한 듯 웃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선배님이 쫓던 놈들이에요. 놈들이라기보단 놈들이 속한 조직이지. 흑사단. 들어본 적 있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최근 12년 사이에 구로, 대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세를 불리고 있는 신흥 조폭이야. 기존의 낡은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라.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자금 세탁 방식도 교묘해서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 주로 하는 짓은 불법 사채, 보이스 피싱,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것들이지. 특히 악랄한 건 사회적 약자들만 골라서 노린다는 거야. 독거노인이나 가출 청소년들 명의로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들고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뒤에 장기매매나 성매매로 내몰아. 오늘 내가 본 것처럼 길거리에서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건 일종의 과시행위야. 이 구역은 자신들의 것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누구도 감히 신고하거나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지. 강민호의 설명에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양아치들의 객기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잔인함, 약자를 향한 조직적인 폭력이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혹시? 가능성 있지. 이미 그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그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강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다 수연을 보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놈들 분명히 뒤를 봐주는 윗선이 있어. 몇 번이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놈들의 본거지를 덮치려고 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보가 새나가. 허탕만 치고 돌아온 게 벌써 3번째야. 우리 팀 내부에도 끈아풀이 심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 조직이 부패의 사슬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었다.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짐작 가는 곳이라도 있으세요? 글쎄. 정계일 수도 있고 재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 내부의 최고 위층일 수도 있겠지. 확실한 건 그 몸통은 흑사단의 더러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놈들에게 법의 방패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야. 꼬리만 잘라서는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수연은 침묵했다. 강민호가 말하는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은 그녀가 군 내부에서 목격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썩은 사과는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든다. 그리고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때로 메스를 잡아야만 한다. 곽철용 일당은 오늘자로 구속될 겁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폭행죄로 집행유예나 받고 풀려나겠지요. 그리고 더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거고요. 알아. 그게 지금 이 나라 법의 현실이니까. 제가 도울게요. 수연의 단호한 말에 강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 내가 뭘 어떻게 돕겠다는 건데? 이건 군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민간인 사찰로 군복 벗고 싶어 환장했어? 정식으로 돕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은 선배님의 방식대로, 저는 저의 방식대로 정보를 모으는 거죠.
군인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경찰 신분으로도 하기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림자라니 너 설마. 강민호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감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위험해. 놈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너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수연이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선배님은 빛의 영역에서 저를 지원해 주세요. 저는 어둠 속에서 놈들의 실체를 파헤칠게요. 서로가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몸통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녀의 제안은 무모하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이 꽉 막혀버린 지금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충격 요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눈앞에 이수연이라는 여성은 그 충격 요법을 실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인물일지도 몰랐다. 강민호는 한참 동안 수연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결단력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내가 너한테 뭘 제공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허락이었다. 흑사단이 운영하는 사업장들, 주로 활동하는 구역, 그리고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 제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약한 고리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해요. 알았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넘겨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강민호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절대 내 정체 들키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죽지 마라. 내가 죽으면 나 혼자서는 그놈들 절대 못 잡아.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약속하죠.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여성 직장인, 분노한 시민, 그리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가면을 준비해야 했다. 흑사단이라는 뱀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갈 먹잇감을 가장한 사냥꾼의 가면을.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이름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의 맹세를 되새겼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적으로부터 설령 그 적이 법의 탈을 쓴 괴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음 날 수연은 강민호 형사로부터 암호화된 USB 하나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강 형사가 피땀 흘려 모은 흑사단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조직의 계보도 핵심 인물들의 신상,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불법 사업장 리스트까지. 자료는 방대하고 치밀했다. 수연은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군사작전을 세우듯 흑사단이라는 조직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적의 강점과 약점, 행동 패턴, 그리고 지휘 체계를 파악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가장 약한 고리는 흑사단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인 대림동의 한 불법 게임장이었다. 골드 캐슬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그곳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의 돈과 영혼을 빨아먹는 지옥의 아가리였다. 강 형사의 자료에 따르면 그곳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미친개 주태만이라는 인물이었다. 곽철용 같은 동네 양아치들과는 격이 다른 흑사단의 중간 간부였다. 잔인하고 포악하며 돈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강한 인물. 그를 먼저 무너뜨린다면 흑사단의 자금 흐름에 타격을 줌과 동시에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수연은 판단했다. 작전은 신속하게 계획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야 했다. 군복과 전투화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몸에 딱 붙는 저렴한 원피스와 하이힐이었다. 짙은 화장으로 군인의 흔적을 지우고 절박함과 탐욕이 뒤섞인 눈빛을 연기했다. 사체 빚에 쫓겨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에 흘러들어온 위태로운 도박 중독자의 모습.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가면이었다. 금요일 밤 골드캐슬은 인산인해를 잃었다. 뿌연 담배 연기와 기계음, 사람들의 탄식과 환호성이 뒤섞여 공간을 가득 메웠다. 수연은 그 혼란스러운 풍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슬롯머신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돈을 조금씩 잃어가며 주변을 살폈다. CCTV의 사각지대,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덩치 큰 기도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게임장 구석 가장 판돈이 큰 바카라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오늘 밤의 목표 주태만이 있었다. 그는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고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수연은 기회를 노렸다. 그녀는 가진 돈의 절반을 한 번에 걸었다. 절박한 표정 연기는 덤이었다. 딜러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카드가 뒤집혔다. 플레이어 9, 뱅커 7. 플레이어 승. 수연이 이겼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칩을 긁어 모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방금 딴 돈 전부를 다시 걸었다. 더블. 도박판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주태만의 심기불편한 시선이 그녀에게 와닿았다. 카드가 다시 뒤집혔다. 또다시 수연의 승리였다.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3번을 더 이겼다. 판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녀의 앞에는 칩이 산처럼 쌓였다. 이제 게임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늘 터진 잭팟이라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다. 잠깐. 마침내 주태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오늘 운이 좋으시네, 아가씨.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큰 돈을 따가려면 통과해야 할 절차가 좀 있어서 말이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그의 말에 덩치 큰 부하 2명이 수연의 양옆에 섰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아니, 애초에 도망칠 생각도 없었다. 무슨 절차요? 전 정당하게 땄는데요. 수연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연기했다. 정당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해.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아가씨 손모가지가 예쁘게 안 남아있을 테니까. 주태만의 협박에 수연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이끌려 게임장 가장 안쪽에 있는 VIP 룸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는 주태만과 그의 부하 3명이 있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너 누구야? 어느 조직에서 보냈어? 주태만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재떨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돈이 급해서 온 것뿐이에요. 아직도 시치미를 떼네. 주태만의 표정이 싹 굳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가 수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체가 뭐냐?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사람. 뭐? 주태만이 되묻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하이힐 뒷굽이 머리채를 잡고 있던 부하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으드득 하는 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 인연이. 다른 부하들이 당황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과 마주하고 있었다. 수연은 좁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박차고 날아올라 한 놈의 관자놀이를 발로 차고 착지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하며 다른 놈의 팔을 꺾어 던져버렸다. 순식간에 방 안에는 주태만과 수연, 단둘만 서 있게 되었다. 주태만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너 대체 말했잖아. 심판하러 왔다고. 수연은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맨발에서 전해져 오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태만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주태만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궁지에 몰린 주태만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스키 병을 깨들어 흉기로 삼았다. 오지 마. 더우면 찔러버릴 거야.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태만이 휘두르는 깨진 병을 손으로 막았다. 유리가 그녀의 팔뚝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을 모르는 사람처럼 피를 흘리는 그 손으로 병 조각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악!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에 주태만이 비명을 질렀다. 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남은 손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주태만은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위액을 토하며 쓰러졌다. 수연은 쓰러진 주태만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부터 질문을 할 거야. 대답을 못할 때마다 내 몸에 있는 뼈가 하나씩 부러질 거다. 첫 번째 질문. 흑사단의 몸통, 그 자를 뭐라고 부르지? 주태만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조직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말 못해 말하면 난 죽어. 말 안 해도 죽어. 지금 나한테.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태만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뚝 하는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끄아악. 두 번째 질문. 다음 주에 있다는 큰 거래 뭐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거래하나? 수연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완벽한 신문관이었다. 주태만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꺾인 손가락의 고통과 눈앞의 여자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건축가 그를 건축가라고 불러 다음 주 인천항 마약이야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마약. 주태만의 자백을 듣는 수연의 눈이 번뜩였다. 마약. 흑사단은 단순한 조폭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마약 카르텔과도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낸 뒤 기절한 주태만을 방구석에 던져두고 피가 흐르는 팔을 원피스 자락으로 대충 감쌌다. 그리고 VIP 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게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VIP 룸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챈 기도들과 조직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섣불리 달려들지 못했다. 피를 흘리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들을 노려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길을 비켜. 수연의 나지막한 말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다. 모세의 기적처럼. 수연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왔다. 누구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가 게임장을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야 누군가 용기를 내어 VIP 룸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질렀다. 골드 캐슬을 빠져나온 수연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팔의 상처에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접니다. 뱀굴을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걸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호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방금 얻어낸 정보를 그에게 전달했다. 건축가라는 코드네임 그리고 다음 주 인천항에서 있을 대규모 마약 거래까지. 이제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것은 더 이상 한두 명의 형사와 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타 없어졌다. 그들은 이제 괴물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강민호 형사는 이수연이 목숨을 걸고 얻어온 정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건축가라는 존재와 인천항 마약 거래. 이것은 흑사단이라는 조직의 꼬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 몸통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 자명했다. 경찰 내부의 끈아풀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미친 짓이야. 우리 둘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은밀하게 만난 심야의 한강공원 차 안에서 강민호가 타들어가는 담배처럼 타들어가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건축가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겁니다. 흑사단은 마약 자금을 바탕으로 더 거대한 괴물이 될 거고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팔에 감은 붕대 위로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 작전 계획은 뭔데? 설마 인천항에 혼자 쳐들어가서 람보라도 찍을 셈은 아니겠지?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핵심만 노릴 겁니다. 거래 현장을 덮쳐 마약을 확보하고 현장에 나온 최고 위급 간부를 생포해서 건축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어내는 것. 그게 목표예요. 말은 쉽지. 놈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거래 장소 주변에 경계 병력을 쫙 깔아놨을 거다. 그래서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경찰 정보망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거래 시간과 장소, 그리고 현장 지휘관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 주셔야 해요.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와 이탈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수십 번은 해본 군사작전 브리핑 같았다. 강민호는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정말 보통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라는 태풍에 휘말린 이상 빼거나 물러설 곳도 없었다. 며칠간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가쁘게 움직였다. 강민호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후배 형사들에게 다른 사건을 핑계로 인천항 주변의 CCTV와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그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다. 수연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몸을 만들었다. 골드캐슬에서의 부상은 이미 거의 회복되었다. 그녀는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교전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녀가 준비한 장비는 군용이 아니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등산용 로프, 강력한 손전등,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게 개조한 날카로운 단검 몇 자루가 전부였다. 무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가장 완벽한 무기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마침내 작전 하루 전 강민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찾았어. 인천항 제사부두 폐쇄된 냉동 창고다. 내일 새벽 2시. 동남아 화물선시 드래곤 호에서 물건을 넘겨받을 거야. 현장 총지휘는 흑사단의 2인자 독사 조규환이다. 조규환. 강민호의 파일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잔인하고 냉철하며 머리가 비상한 인물. 주태만 같은 단순한 중간 보스가 아니었다.
흑사단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이자 건축가의 오른팔이었다. 그를 잡는다면 건축가의 바로 턱 밑까지 다가갈 수 있었다. 조규환 대물이 걸렸군요. 대물인 만큼 위험해. 소문에 의하면 그놈 전직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말도 있어. 보통 내기가 아니니 절대 얕보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선배님은 예정대로 외곽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믿을 수 있는 인원들만 데리고 신속하게 현장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다. 부디 몸 조심해라. 짧은 통화가 끝나고 폭풍 전야의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눈을 감고 다가올 전투를 그렸다. 칠흑 같은 어둠, 비릿한 바닷바람, 그리고 피냄새.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전장의 풍경이었다. 작전 당일 새벽 1시. 수연은 검은색 작전복 대신 어둠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짙은 회색의 아웃도어 의상을 입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인천항의 철조망을 넘고 그림자처럼 컨테이너 더미 사이를 이동했다. 수십, 수백 개의 CCTV 위치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움직임은 그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제사부두의 폐쇄된 냉동 창고는 죽음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예민한 감각은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수십 개의 살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 지붕으로 올라가 낡은 환풍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폈다. 창고 안은 삼엄한 경비 속에 거래 준비가 한창이었다.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채 창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지휘하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조규환이었다. 그의 옆에는 거액의 현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돈 가방들이 쌓여 있었다. 잠시 후 시드래곤 호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물건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마약이었다. 조규환은 마약의 순도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연은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동시에 창고의 주 전원 차단기를 향해 단검을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뭐야? 침입자다.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어둠은 수연의 가장 완벽한 동맹이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연마한 야간 전투 기술을 10분 활용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목을 꺾고 비명지를 틈도 주지 않고 급소를 가격했다. 어둠 속에서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그들에게 수연은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배달하는 유령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창고 안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대부분 사라졌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남은 조규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비상등 불빛 아래 그는 혼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전멸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 놈 누구냐? 조규환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다. 그는 공포에 떠는 대신 상대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온 사람. 어둠 속에서 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규환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순간 놀랐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여자 혼자서? 대단한 배짱이군. 하지만 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수연은 그와 대치하며 강민호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할 터였다. 하지만 그때 조규환이 던진 한마디가 수연의 모든 사고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고양이가 쥐새끼들을 잡으러 항구에 온 동안 늑대는 양치기의 집으로 가는 법이지.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슨 소리지? 내가 우리 뒤를 캐고 있다는 정보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이수연 중령. 707특임단 100호. 맞나?
조규환이 그녀의 군 시절 코드네임까지 정확히 은조렸다. 함정이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마약 거래는 미끼였다. 오늘 이 거래, 사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거든. 조규환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지하철에서 구해줬던 그 노인 부부. 기억나나? 우리 애들이 지금쯤 그분들 집에 방문했을 시간인데. 내가 우리에게 준 모욕감을 그 늙은이들이 대신 피눈물로 갚게 될 거야. 내가 정의감에 불타서 달려간 그곳이 바로 그들의 지옥문이 된 셈이지. 모든 게 내 탓이야. 그 순간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승리의 환희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절망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죄책감이 들어섰다. 자신이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건축가라는 자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정의감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역이용한 것이다. 이게 자식. 이성이 끊어진 수연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조규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조규환은 기다렸다는 듯 품에서 섬광탄을 터뜨렸다. 눈앞이 하얗게 멀어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순간 수연은 다리에 강한 충격을 느끼고 쓰러졌다. 조규환이 쏜 고무탄이었다. 그는 그녀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가장 처절한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호가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조규환은 쓰러진 수연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수연 중령.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부서져 내리는지 지옥에서 똑똑히 지켜보게 될 테니까. 그는 유유히 창고 뒤편 바다로 연결된 비밀 통로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수연은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미친 듯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가 고맙다며 쥐어줬던 쪽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연결음만이 그녀의 절망을 비웃듯 귀를 파고들 뿐이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뚜뚜뚜. 귀를 찢는 단조로운 연결음이 이수연의 심장을 얼어붙은 칼날처럼 후벼 팠다. 인천항 제사부두의 냉동 창고,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세계는 소리를 잃고 오직 절망의 이명만이 가득했다. 다리의 고통도, 팔에서 다시 배어나오는 피의 축축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에는 그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내가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 생각이 뱀처럼 그녀의 온몸을 칭칭 감아왔다. 이수연 중령. 정신 차려. 창고 안으로 들이닥친 강민호 형사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의 뒤로 무장한 형사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가짜 마약과 총기들, 그리고 쓰러진 조직원들의 모습이 전쟁터 그 자체였다. 함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전부 다.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놈들이 어르신들을. 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전기를 잡아들고 고함을 질렀다. 총경님께 직접 보고해. 지금 이건 조폭 소탕 작전이 아니라 테러 상황이라고. 서울청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서대문구 연희동, 주소는 내가 전송한다. 그쪽으로 급파해. 코드 1. 코드 1 발령이야. 그때 현장을 수색하던 한 젊은 형사가 조규환이 사라진 비밀 통로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팀장님, 이쪽입니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휴대폰 하나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함정의 마지막 장치, 초대장이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자 잠금 화면도 없이 곧바로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한 노인이 의자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 그의 곁에는 겁에 질린 할머니가 함께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중후한 멋이 흐르는 최고급 양복 차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지만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중령의 남자. 반갑네, 이수연 중령. 아니, 백호라고 불러야 하나. 남자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침착하고 위압적이었다. 영상 속의 그는 마치 카메라 너머의 수연과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듯 했다. 자네가 저지른 어설픈 정의감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네. 자네가 내 소중한 사업장을 망가뜨렸으니 나도 자네의 신념을 망가뜨려야 공평하지 않겠나? 강민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태석 전 국정원 해외 파트 차장. 몇 해 전 과격한 비밀 공작과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불명예 퇴직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던 거물이었다. 그가 바로 흑사단을 지휘하는 건축가였다. 국가의 정보를 다루던 자가 국가를 좀먹는 범죄 조직의 수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썩어 빠진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나만의 질서를 세우고 있었네. 자네 같은 이상주의자 군인이 함부로 회방 놓을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아니었단 말이지. 문태석은 할아버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인천대교가 보이는 내 서재로 오게. 해가 뜨기 전까지. 혼자 와야 해. 경찰 병력이 1km 이내로 접근하면 이 노인들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갈 걸세. 자네의 그 오만한 정의가 무고한 생명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해주지. 영상이 끊겼다. 수연은 부서진 기계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감정이 불타버리고 남은 새하얀 분노, 살이만이 남아 있었다. 혼자 갈 겁니다. 미쳤어? 그놈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야. 가면 너도 죽어. 강민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건 제 싸움입니다. 제가 시작했고 제가 끝내야 해요. 저분들을 그렇게 만든 건 저니까요. 책임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게 군인 정신이야? 아니, 이기는 게 군인 정신이지. 혼자서는 못 이겨. 선배님은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수연의 그 한마디에 강민호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의 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강민호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 대신 약속해라. 반드시 살아 돌아와. 강민호는 수연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내가 놈의 소굴로 들어가는 동안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세상을 속여주지. 인천 전역의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다른 강력 사건이 터진 것처럼 위장해서 놈의 시선을 완벽하게 분산시킬 거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딱 30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 새벽 4시 송도 국제도시의 가장 높은 마천루.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건축가 문태석의 요새였다. 수연은 강민호가 구해준 오토바이를 타고 지옥을 향해 질주했다. 다리의 고통은 아드레날린에 묻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건물 구조와 적의 예상 배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구할 최단 경로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정문을 택하지 않았다.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과 구조물을 이용해 맨몸으로 수십 층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에서의 산악 등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그녀의 몸을 핥히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발을 디딘 순간 경보 시스템이 그녀의 침입을 알렸다. 문태석은 그녀가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꺼이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테라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조규환과 그의 정예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곽철용 같은 양아치들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와 용병 출신으로 구성된 문태석의 진짜 칼들이었다. 왔는가 백호. 내 무덤이 될 곳에. 조규환이 비웃으며 달려들었다. 그때부터는 전쟁이었다. 더 이상 은밀한 침투는 없었다. 오직 분노를 실은 파괴와 돌파만이 존재했다. 수연은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적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단검이 번개처럼 번뜩이며 적들의 급소를 베고 찔렀다.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비명, 그리고 피보라가 테라스를 뒤덮었다. 수연 역시 상처를 입었다. 옆구리에 칼날이 스치고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으로 남은 조규환과 마주섰다. 독사 같은 놈. 너야말로 미친 암캐로군. 두 사람의 마지막 격돌은 처절했다. 기술과 기술, 힘과 힘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합을 주고받을수록 서로의 몸에 상처가 늘어갔다. 그러나 결국 승패를 가른 것은 의지였다. 지키려는 자의 절박한 의지가 파괴하려는 자의 뒤틀린 의지를 압도했다. 수연은 자신의 부러진 팔뼈를 지렛대 삼아 조규환의 목을 졸랐고 그는 결국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수연은 펜트하우스의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문태석이 와인 잔을 흔들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인질로 잡힌 노부부가 공포에 질린 채 앉아 있었다. 훌륭하군. 내 최고의 사냥개들을 모두 물리치다니. 과연 명불허전이야. 그 더러운 입 닥치고 어르신들 풀어드려. 풀어주면? 그 다음엔 뭘 할 거지? 날 죽일 건가? 정의의 군인께서 살인을 저지르시겠다? 문태석은 비웃으며 노부부에게 다가가 할머니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눴다. 내가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할망구의 뇌수가 벽지를 예쁘게 장식할 거다. 무릎 꿇어.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잘난 정의를 포기해. 그럼 살려주지.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그녀의 귓가에 꽂힌 작은 통신 장비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이야. 수연은 망설임 없이 바닥을 뒹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재의 강화 유리가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바깥에서 강력한 섬광이 터져나왔다. 강민호가 해양경찰 헬기의 서치라이트를 이용해 문태석의 시야를 멀게 한 것이다. 눈이 먼 문태석이 당황하며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하는 사이 수연은 이미 그의 등 뒤로 접근해 있었다. 그녀는 총을 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남은 힘을 다해 그의 턱을 가격했다. 문태석은 와인 잔을 놓치며 허무하게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고 강민호와 경찰 특공대가 서재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문태석과 기절한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겁에 질린 노부부를 구출했다. 수연은 벽에 기댄 채 그 모든 광경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구급대원에게 실려가기 전 그녀에게 다가와 피로 얼룩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우리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책감과 분노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국립서울현충원. 군복을 다시 갖춰 입은 수연이 이름 없는 용사들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흑사단과 건축가 문태석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림자였고 앞으로도 그림자로 남을 것이다. 괜찮으십니까? 뒤에서 강민호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느새 낡은 가죽 잠바를 벗고 제법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이번 사건 해결의 공로로 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선배님이야말로 이제 좀 편해지셨습니까? 편해지긴. 더 높은 놈들이 더 더러운 사건만 던져주더군. 강민호는 씩 웃으며 그녀의 옆에 섰다. 그 노부부 건강 되찾고 시골로 내려가셨다더라. 너한테 고맙다고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전해달래.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흑사단이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냈지만 내일이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악이 자라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꺼뜨리지 않고 지켜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수연 그녀가 군복을 입는 이유이자 살아가는 이유였다. 가시죠. 세상이 또 우리를 필요로 할 테니까요. 수연이 먼저 돌아서서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굳건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 할 이 땅의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름 없는 불꽃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